여러분들은 만약 한 통에 3천만원짜리 멜론, 1,000만원짜리 수박, 한 송이에 1,100만원짜리 포도, 한 개에 50만원짜리 딸기, 한 알에 55만원짜리 사과, 두 개에 450만원짜리 망고, 이런 과일을 선물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 드실 수 있나요? 저라면 저런 데 쓸 돈으로 차라리 가족들 맛있는 거 잔뜩 사주고 보르디오 토끼 성금으로 내는 게 100배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저렇게 정신 나간 가격표가 붙은 과일들은 모두 일본에서 명품으로 취급받는 브랜드 과일입니다. 물론 저 가격이 실제 유통 가격은 아니고 일본만의 특이한 문화인 하츠세리, 즉 첫 경매의 낙찰가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중에서 실제 구매하려면 몇십만 원은 우습게 나가는 과일들이죠. 이런 명품 과일들 외에도 해외 뉴스나 방송에 잘 알려져 있는 일본 수산시장 첫 경매 참치의 최고가는 무려 34억 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명한 음식들, 귀하고 맛있다 하는 미슐랭 3스타 음식들 경기가 좋을 때는 여기저기 많이 먹으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대체 왜 일본의 과일과 생선들은 왜 저렇게 몰상식한 가격에 낙찰을 받고 거래를 하는지 이유를 알고 나서도 사실 이해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점은 일본인이 아닌 다른 외국인이라면 어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특이한 문화에 대해서 유럽 출신의 외국인이 한국과 일본에서 얻은 경험을 비교하면서 상세하게 언급한 내용이 있어 소개해보겠습니다. 동아시아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하고 연구하는데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네요. 한국과 일본, 중국은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비슷해 보여도 너무나 많은 것이 다릅니다. 중국은 여러 가지로 외국인들에게 통제가 심해 오래 머무르기가 불편해요. 그들은 60년대, 70년대의 자국 문화들을 모두 파괴했기 때문에 현대 중국 문화의 대부분은 한국, 일본, 홍콩의 것을 차용한 것이에요. 그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험은 단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과 일본에 번갈아가며 체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바이러스로 인해 양국을 오가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그리고 양국의 사회생활과 문화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많고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보다 빠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도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반면 일본은 보다 정적이고 질서가 있으며 감정을 절제하고 매너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변화에 둔감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데 집착합니다. 이 점은 유럽의 오래된 국가들에게 볼 수 있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온 내게 좀 더 익숙했던 것은 일본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매일 놀라게 되고 일본에서 1년만 있다가 한국에 와도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조금도 멈춰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언제 돌아가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빠른 변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겐 일본의 생활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살다가 일본에 오면 나도 모르게 불편하고 번거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모든 것이 느리고 답답하며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모두 합쳐 5년 가까이 일본에 있었지만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있어요. 일본인들은 첫 생산물에 너무나 집착합니다. 매년 츠키지 수산시장에서 새해 첫날 경매가 벌어지고 꽁치가 1kg에 4,000유로, 한 마리 500유로가 넘습니다. 자연산 굴은 1kg에 15만 유로입니다. 커다란 진주라도 몇 개 들어있다면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그냥 굴입니다. 멜론의 왕이라는 유바리킹 멜론은 한 통에 25,000유로에 낙찰됩니다. 루비로망 포도 한 송이는 1만 유로, 덴스케 수박은 한 통에 7,000유로입니다.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국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일본에서 매년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는 너무 궁금해서 덴스케 수박 시식 행사에 응모에 당첨되었고 64개로 자른 한 조각에 100유로짜리 수박을 먹었습니다. 참 달고 맛있었어요. 네, 그게 끝이에요. 미안한 말이지만요. 물론 첫 경매가 아니면 저 과일들은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살 수 있지만 그것도 황당할 만큼 비싸요. 그래요, 돈이 많은 부자가 비싼 과일을 얼마를 주고 사 먹더라도 내가 알 바 아니죠. 하지만 일본인 모두가 저런 터무니없는 가격이 붙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평범한 사람들도 200유로짜리 포도 한 송이, 300유로짜리 망고 한 개를 선물로 주고 받곤 해요. 그들은 어느 지역에 이름이 붙은 과일과 생선 등에 집착하지만 나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가격의 차이만큼 맛의 차이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말도 안 되게 비싼 과일을 주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성의이고 예의라고 생각하죠. 매우 검소하고 절약하는 삶이 몸에 배어있는 일본인들이 어째서 저런 낭비를 하는지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일본인들에게 물으면 다들 비슷한 말을 하죠. 서양인들은 모르는 일본의 마음이라고요. 그런 일본의 마음을 알고 200유로짜리 수박 살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수박 모양 아이스크림을 1년 동안 먹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이런 점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외국인의 경험담을 봤고요. 사실 저와 안면이 있는 분이고 일본과 한국으로 가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SNS나 블로그에 올리곤 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흥미있는 부분들을 모아봤습니다. 이분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지 않도록 핵심적인 내용만 골라서 재구성해봤고요. 일본에 오래 지냈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 거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기분일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과일값에 재벌이나 갑부들이나 손댈 수 있는 가격이 붙는 이유는 바로 일본의 독특한 풍습 때문인데요. 하츠모노 시치주 고니치, 이 말은 첫 수확물을 먹으면 수명이 75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물건이든 첫물, 제철에 나오는 첫 식품을 먹으면 재수가 좋다는 믿음이죠. 이 때문에 관습적으로 처음 나오는 제철 과일이나 제철 생선 등에 대해 일본인들이 과할 정도로 집착을 하면서 점점 경쟁이 붙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어느새 이 자체가 이벤트가 되고 홍보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 첫 경매를 준비하기 위해 산지에서는 과일을 재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유전자공학 실험처럼 과일을 철저히 관리해 만들어내는 거고요. 수확한 물건 중에 가장 좋은 것, 그야말로 옥에 티 하나 없는 완벽한 과일의 최상품을 앞다퉈 내놓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매에 참가하는 도매상들도 이 첫 경매를 성사시키는 게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는 거라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가격을 불러가면서 서로 출혈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언론에 화제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나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가장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는 하죠. 얼핏 봐도 결과적으로 모두가 손해를 보는 구조. 참 이상한 풍습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가격에 낙찰이 되었다고 해도 이 거래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모두가 손해인 루즈 게임. 한마디로 치킨 게임이죠. 얼핏 볼 때는 과일을 생산한 농민들이 낙찰 대금을 받기 때문에 큰 이익일 것 같지만 실제 첫 경매 출품에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대량 재배를 아예 포기해야 합니다. 포도 한 송이, 사과 한 알, 수박 한 통, 멜론 한 개를 최상품의 최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농사와는 별도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써가며 출품 목적의 과일을 정성을 쏟아 골라내서 재배해야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이 발휘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닌 거 다들 아시겠죠? 과일 하나를 만들기 위해 그야말로 혼이 담긴 구라, 예술을 하는 거죠. 이러니 비싼 값에 낙찰받아도 사실은 손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득을 보게 되는 거는 경매가 끝난 이후 최상품을 만들어냈다는 브랜드와 타이틀을 등에 업고 출품작 외에 별도로 재배한 과일들을 일반인에게 비싸게 파는 걸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생긴 이후에는 고령화되고 점점 재정 자립도가 무너지는 일본 지방자치의 현실이 담겨 있는데요. 관광 자원도 부족하고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될 만한 매력이 없는 지역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과로 이런 지역 특산품을 앞다퉈서 만들어내면서 브랜드화하는 겁니다. 3천만 원짜리 유바리 멜론, 일명 유바리 킹이란 브랜드로 세계 제일의 멜론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데요. 물론 실제 판매 가격은 저렴한 건 4, 5만 원대부터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솔직히 그건 우리나라 마트에서 파는 멜론보다 별로 나을 게 없어요. 야, 이래서 유바리 멜론 하는구나 할 정도 되면 최소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 걸 먹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세계 최고라고 큰 소리 칠만 하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바리가 멜론의 대표가 된 것은 사실은 말 못한 속사정이 있습니다. 유바리시는 일본에서 망한 도시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인데요. 과거 탄광이 있는 도시였는데 폐광이 되고 갈수록 인구가 유출되고 도시의 관광 자원이나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 상태가 항상 파산이었고요. 그래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별의별 시도를 다 하다가 국리 끝에 만들어낸 게 멜론의 브랜드화 고급화였죠. 그런데 이런 사례를 보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의 지방 지역들이 앞다퉈서 어디는 포도, 어디는 수박, 어디는 망고, 어디는 딸기 이런 식으로 너도 나도 앞다퉈서 원래 자기네 지역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작물들을 브랜드로 선전하며 지역의 홍보와 인구 유입을 유도해 왔던 거죠. 이런 일본 지방 농가의 속사정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일본 농업이 고급화 브랜드화로 고소득 지역 활성화로 엄청난 성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너무 홍보물만 보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첫 경매에서 이 초고가 과일들을 사들여서 공급하는 도매상도 역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저 낙찰받은 어마어마한 금액으로는 거래처에 도저히 판매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시세의 몇십 배에서 몇백 배가 넘어가는 가격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가격이 가격인지라 경매받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은 초인류의 요정이나
최고급 일본 전통 요리집 몇 군데 정도? 이 때문에 도매상과 매입처가 서로 손실을 절반씩 부담하는 게 관례입니다. 이런 과일로 접대를 했다, 손님에게 제공했다, 그 자체로 능력을 과시할 수 있게 되고 홍보가 되니까 서로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기 때문에 일본과 비슷하게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이 많은 유럽인들의 인식으로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합리성과 타당한 가격을 중요시하고 특히 영구적으로 보존 가치가 없는 물건에는 더 냉정하게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한국인들의 눈에는 대체 저게 뭐하는 삽질인가 싶을 겁니다. 뭐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최고 품질의 먹거리나 음식들이 더 이상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성비를 제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상승은 타당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선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풍습이나 관례보다는 타당성이 있는지 납득할 수가 있는지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농업작물의 고급화, 브랜드화를 한국에서 도입하면 성공할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들처럼 말도 안 되는 정신나간 풍습과 개념을 말아먹은 가격의 과일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문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저라면 실제로 아무리 일본의 초고가 과일 품종을 들여와서 재배에 성공하더라도 그 돈 가지면 한우 소고기 배불리 먹고 마트에서 2만 원 하는 레드멜론을 사 먹을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